곳곳에 아마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이산 같은 데서는 역 고드름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또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동굴 같은 데는 뭐 종유석 같은 게 위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역 고드름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냥 평평한 물인데 역 고드름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이죠. 이건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 고드름이 위로 자라는 게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동굴 바닥 같은 곳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래는 어느 점보다 낮은 온도, 그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경우엔 석순이 위로 자라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이유로 고드름이 위로 자라고요. 그거 말고 그냥 물인데 아이스 스파이크라는 현상이 있대요. 아이스 스파이크는 예, 뭐예요? 그게 온도가 아주 낮은 건 아니고요.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서 그 물 표면에 얼음도 있고 물도 같이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 거기서 만약에 얼음 사이에 물이 아직 얼지 않은 영역이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얼음이 점점 얼게 되면은 물이 얼음으로 되면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중간에 있는 물이 주변에 얼음이 팽창하니까 얘가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밀려서 올라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뭐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 물이 고여 있는 곳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조금씩 아주 높게는 솟진 않아요. 얼음이 위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대요. 그거는 아이스 스파이크. 그 다음에 물방울이 떨어져서 석순처럼 아래에서 위로 자라는 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얼음 석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이렇게 대접 같은 데다가 물 넣고 얼리잖아요. 각얼음 이렇게 이제 그 케이스 나오기 전에 아마 냉장고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약간 가운데가 솟긴 합니다. 그게 아마 비슷한 현상일 거예요. 냉면기 같은 이렇게 쇠로 된 맞아요, 그런 걸 맞아요. 하면 밖에부터 일단 온도가 더 차갑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밀려나는 거예요. 예, 점점 하면서 가운데 물이 아마 맞아요. 나중에 올라가면 약간 이렇게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기긴 하거든요. 그걸 아이스 스파이크다. 예, 그건 네. 아이스 스파이크. 약간 올라올 수도 있고 조금 날씨나 아니면 기온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이 봉고 솟아오를 수도 있고. 굉장히 아슬아슬해야 되거든요. 너무 온도가 낮으면 가운데에 물이 없잖아요. 그때도 안 생기고 온도가 높으면 얼질 않으니까 안 생기고 적정한 온도 영역이 있나 봐요. 뾰족하게 이렇게 진짜 특이하게 이렇게 자라려면 물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필요하거든요. 물은 표면 장력 같은 게 있잖아요. 응집력도 있고 자동차 유리에 막 물방울이 막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이 뭔가 이렇게 물방울이 달라붙을 수 있는 얼음 표면이 있어야 돼요. 여기 물컵에다가 종이 이렇게 하면은 물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타고 올라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표면에 들러붙는 다른 물질에 이런 거를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들이 좀 물과 얼음이 공존하면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안 되고 너무 따뜻하면 높고 그 절묘한 온도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그 아이스 스파이크는 제가 볼 땐 이건 빨대 아, 저건 너무 심한데요?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조작한 거. 제가 보는 사진은 저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뭉툭하게 올라가요. 젓가락 정도.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네, 그 정도로 저는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기어가 있어요. 앞에 톱니가 뭐 10개가 있는데 그게 한 바퀴 돌면 뭐 뒤에 이렇게 한 칸이 움직인다든지 톱니바퀴 뭐 100개인가? 이렇게 아마 설치가 돼 있으면 이거는 우주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뭐 맨 마지막 바퀴는 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영상을 봤는데 힘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시간의 문제예요. N번째 톱니바퀴가 10바퀴 돌면 N 플러스 1번째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돈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영상을 보니까 톱니바퀴가 100개거든요. 첫 번째가 한 바퀴 도는 게 1초 라고 치면 맨 마지막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10배씩. 그러면 10의 100승초예요. 우주의 나이가 10의 18승초가 안 되거든요. 10에 18승 초가 안 된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에요. 근데 힘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한 바퀴 돌리는데 0.001 칼로리가 소모된다고요. 아, 그치. 그러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힘이 문제인가? 아니라 에너지가 문제죠. 에너지. 첫 번째 거를 10의 100승 바퀴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만약에 맨 마지막에 있는 톱니를 한 바퀴를 어떻게든 돌려요. 그럴 수는 없나? 아, 그 재밌네요. 만약에 얘를 손을 잡고 돌리잖아요. 그럼 이 반대쪽에 있는 첫 번째 톱니 바퀴는 10의 100승 배 빨리 돌아야 돼요. 그 정도 돌려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야겠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면 힘이 문제가 되겠네요. 힘이 문제가 되네요. 그리고 하와이에는 특정한 시기가 되면 물체에 그림이 안 생기는 현상이 생긴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네, 이거 되게 유명한 현상입니다. 라하이나 눈이라고 하고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적도 근처로 가면 태양이 뜨고 지는 동안 정수리 위를 거의 완벽하게 지나가는 시즌이 있겠죠. 그때가 되면 조명 자체가 수직하게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깡통을 세워두던 사람을 세워두던 거의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대낮에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현상이 되게 재밌는 게요. 실제로 이
시즌에 이제 촬영한 사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그림자가 있는 풍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 그림자가 없는 순간의 모습을 보면 다 합성 사진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 딱 적도 부근에서 이 라하이나 눈을 즐길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딱 밖에 나와가지고 다 이제 인증사진 찍고 그럽니다. 우리가 약간 농담으로 귀신은 그림자 없다고 하잖아요. 딱 이때만큼은 이제 요 구간에서는 이제 다 귀신이 되는 거죠. 그림자가 없어지는 네. 순간. 근데 이 라하이나 눈이 나름 천문학 역사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둘레를 재는 그 이야기에서 바로 이걸 활용했어요. 아, 지구 둘레를 그때는 어떻게 쟀어요? 당연히 뭐 지금처럼 인공위성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진짜 뚜벅뚜벅 걸어서 지구 둘레를 쟀거든요.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여담으로 이 사람 별명이 있습니다. 베타예요. 모든 분야의 2인자였거든요. 동료들이 이 사람 보고 넌 2인자야 그래서 베타라고 불렀어요. 수학, 철학 뭐 이런 거 다 해서. 네. 사실 모든 분야의 베타면은 다 모으면 대단한 1등하니까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지구 둘레를 쟀냐면 시에네라고 하는 지역이랑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두 지역이 거의 경도가 비슷하고 위도가 한 5에서 7도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둥글다고 하면 한 지역에서 그림자를 재고 또 위도가 살짝 높은 지역에서 그림자를 재는 거죠. 근데 그때 딱 이 시에네라고 하는 아랫지방에서 라하이나 눈에 해당하는 날짜였어요. 여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딱 그 우물을 향해서 수직으로 태양빛이 비추니까 우물 벽 그림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완벽하게 여긴 그림자가 없는 날짜였고 그 위쪽 지방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림자가 지는 거예요. 같은 날인데. 그럼 이걸 보고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지구는 동그란 공류를 갖고 있다. 요거를 이제 간파한 거죠. 그 다음에 뚜벅뚜벅 걸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몇 발자국인지를 셌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 각도 차이를 보면 이 지역이랑 이 지역이랑 위도 차이가 나오잖아요. 이 정도 각도 차이가 이 정도 발자국 거리라면 전체 360도를 돌았을 땐 지구가 전체 몇 발자국이어야 할지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꽤 정확합니다. 꽤 정확해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그 관측을 중국에서도 고대 했대요. 오.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지구가 평평해요. 태양은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그러면 막대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없잖아요. 네. 막대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 이걸 이용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직도 지구 평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저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얘기를 좋아하는 게 똑같은 실험 결과인데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전체적인 세계관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도. 그러면 그 시절에는 천동설이었어요? 지동설이었어요? 이땐 당연히 지구 중심설이었죠. 태양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네, 그 사람은. 이거 굉장히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나중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또 했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진짜 대단한 게 이 사람이 월식 때 벌어지는 그림자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지구랑 달의 상대적인 사이즈도 재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달이 지구에 비해서 지름이 한 0.25배 정도 된다. 정확해요. 4분의 1 된다라는 것도 알아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근거로 아리스타르쿠스인가 하는 또 다른 수학자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추측을 하나 던지거든요. 월식 때 그 지구, 태양 그리고 달의 상대적인 사이즈를 재보니까 태양이 적어도 우리 지구에 비해서는 10배는 큰 것 같다라고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애가 왜 더 작은 애 주변을 돌지? 이거 좀 이상한데? 옛날엔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도 큰 애가 중심에 있는 게 좀 더 예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고 묻혔죠. 이론만 묻힌 거야? 아니면 사람도 묻혔어요? 사람 묻히지 않았어요. 뭐 그래요? 아주 진지하게 어필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기록이 잊혀졌다가 아랍을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수입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페르니쿠스가 맞아요. 그 아이디어를 맞아요. 가지고 영감을 받죠. 그리스나 뭐 로마 당시에 그 뛰어난 과학기술 이론 같은 것들이 잠시 아랍 쪽으로 가서 좀 피해 있다가 다시 이제 유럽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르네상스도 시작되고 진짜 좀 아쉽네. 그때 그리스나 뭐 이때 당시에 철학 같은 과학 같은 것들이 잘 발전을 했으면 어쩌면 지금이랑 매우 좀 다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유 듭니다. 진작에 화성 같죠. 물론 이제 이것도 역사 쪽 분들은 평가가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흔히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있긴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시기 없이 바로 르네상스가 이어지고 했다면 아마 인류의 과학의 역사가 좀 단축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 라하이나 눈 요거는 제가 지금 경험을 해봤거든요. 어디서요? 그 멕시코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정말 그림자가 없더라고요. 정수리 위로 태양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2시간 정도를 아마 밖에서 있었을 텐데 정말 온몸이 화상을
바람을. 제가 박사 논문을 멕시코에서 썼거든요. 오. 네, 그래가지고 멕시코를 한 3번을 갔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일하던 곳이 한 18도, 20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위도상. 네. 그러면은 정말로 해가 바로 머리 그렇죠, 꼭대기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 보면은 모자가 이만하거든요. 아, 멕시칸에 그 온몸을 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네, 양산이네. 그쵸. 카리브해 쪽에 그 모래들도 하기는 질린 것 같아. 하도 뜨거워갖고 검은 모래들은 못 삽니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엄청 뜨거워요. 여튼 그런 그림자 없는 곳들 그런 거 있다.